서울의 봄은 아직 쌀쌀했다. 새벽 공기가 병원 창문을 타고 스며들며 서울중앙병원 분만실 안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하얀 형광등 아래 한지은은 식은땀에 젖은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마에 흐르는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고 손은 흰 시트를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지은 씨. 산부인과 전문의 서윤석 교수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곁에 선 박민재는 창백한 얼굴로 지은의 손을 붙잡았다.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아. 지은은 대답할 힘이 없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진통은 파도처럼 몰려왔다. 3일째 예정일을 넘긴 상태였다. 몸이 무겁고 이상한 예감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도 병원도 그저 초조한 산모의 기분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지금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분만실 한편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모니터에 표시된 태아의 심박수는 정상 범위였지만 서 교수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한 번만 더 힘주세요. 서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온몸에 힘을 다해 밀어냈다. 전신을 찢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고 순간 세상이 흐릿해졌다. 곧이어 울음소리가 터졌다. 날카롭고 선명한 신생아의 울음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 기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환호도, 박수도, 안도의 한숨도 없었다.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모두의 시선이 침대 끝으로 향해 있었다. 간호사의 손에 안긴 아기를 본 순간 간호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다른 간호사는 의료 도구를 떨어뜨렸다. 서윤석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아무도 말이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지은을 보지 않고 침대 끝을 응시했다. 민재야, 아기 괜찮아? 지은이 겨우 물었다. 서 교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신생아 관찰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조심히 다뤄주세요. 안 돼요. 지은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내 아기 보여줘요. 난 엄마예요. 서 교수는 손을 뻗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은은 거칠게 그의 손을 밀어냈다. 그 순간 아기가 감싸인 수건 틈으로 잠깐 얼굴이 보였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그것은 갓난아기의 부드러운 솜털이 아니었다. 짙고 거친 검은 털이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이마, 볼, 심지어 눈꺼풀 위까지. 가느다란 팔다리에도 털이 빽빽이 나 있었다. 이게 뭐야? 지은은 속삭였다. 서 교수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숨 쉬어요? 지은은 울먹였다. 간호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상이에요. 건강해요. 그냥 조금 다를 뿐. 아기는 약하게 울었다. 곧바로 간호사가 아기를 품에 안고 서둘러 방을 나갔다. 지은은 힘이 빠진 채 침대에 쓰러졌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다르다니. 무슨 소리야. 뭐가 잘못된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재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지은아, 나도 모르겠어. 믿을 수가 없어. 서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극히 드문 사례가 있습니다. 선천성 과다 다모증. 특정 유전자 이상으로 신체의 털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아기가 괴물이라는 거예요? 지은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서 교수가 서둘러 부정했다. 우리는 정확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아기를 보여주세요. 지은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직. 서 교수가 망설였다. 정서적 충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만하세요. 지은은 냉정히 말했다.
난 엄마예요. 내 아기를 숨기지 마세요. 민재는 눈을 피했다. 분만실 밖에서는 의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서류가 오갔고 누군가는 병원 연구소에 전화를 걸었다. 세상은 이미 아기를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세계엔 오직 하나뿐이었다. 아들.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지은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본능은 단 하나였다. 그가 필요하다. 그 어떤 검사보다, 그 어떤 의학적 명령보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싶었다. 그 순간 그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병실의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한지은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굳은 손으로 얇은 담요를 움켜쥔 채 있었다. 그녀의 가슴 위에는 이제껏 단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한 아이가 없는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출산 후 이미 6시간이 흘렀다. 그 누구도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민재가 종이컵 2개를 들고 들어왔다. 커피야.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시선은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필요 없어. 지은은 컵을 받지 않았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숙였다. 봤어. 아이.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상태가 어때?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살아있어. 건강해 보여. 근데 여전히 털이. 지은은 숨을 삼켰다. 사람들은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말 안 해. 그저 다르다는 말만 반복해.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름 정했잖아. 은우. 그의 목소리는 약간 흔들렸지만 진심이었다.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은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이 약속한 이름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라는 의미의 은우.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흰색 연구복을 입은 40대 여성과 서윤석 교수가 함께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한지은 씨. 여성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혜림 교수입니다. 연세대 의대 유전학 연구소 소속입니다. 지은은 곧장 본론을 요구했다. 내 아이 어딨어요? 이혜림 교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신생아 관찰실에 있습니다. 생명 징후, 호흡, 심박 모두 정상입니다. 체온도 안정적이고 반사신경도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 품에 안겨 있지 않죠? 지은의 목소리가 매서웠다. 이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 일반적인 신생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털의 분포와 밀도, 그리고 조직의 구조가 일반적인 선천성 다모증과는 다릅니다. 다모증. 지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게 소위 말하는 늑대인간이란 뜻이에요. 그건 언론이나 대중이 사용하는 자극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이 교수가 즉각 반박했다. 의학적으로는 희귀 유전 질환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다만 은우군의 경우 기존 문헌과 다르게 유전자 이상이나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뭐예요? 민재가 끼어들었다. 이 교수의 표정에 잠깐 주저함이 스쳤다.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심층 유전자 분석, 대사 검사, 조직 샘플 채취 등이 필요합니다.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아이를 실험체처럼 다루겠다는 거군요. 이 교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진실을 파악하고 은우 군과 가족분이 앞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은은 민재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이었다. 두 손을 꽉 쥔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난 아이를 지금 당장 볼 거예요. 지은이 단호히 말했다. 서 교수는 망설였지만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분 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은은
휠체어에 앉아 신생아 관찰실로 이동했다. 넓은 유리창 너머 파란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었다. 그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빽빽하던 털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지은은 손을 유리에 댔다. 우리 은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교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직접 안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접촉 시간은 제한됩니다. 시간 필요 없어요. 지은은 단호했다. 단 몇 초라도 내 품에 있어야 해요. 간호사가 방에 들어갔다. 은우를 조심스레 안아 지은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시간도 병원도 불안도 모두 사라졌다. 은우의 작은 얼굴은 털로 덮여 있었지만 그 속에 숨은 붉은 뺨, 작은 코,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은 여느 신생아와 다르지 않았다. 조그만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지은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 작은 힘에 지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어떤 모습이어도. 그녀는 속삭였다. 민재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이 교수였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에 긴급 메시지가 떴다. 서 교수가 급히 부르네요.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은은 은우를 꼭 끌어안았다.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한지은은 은우를 품에 안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다시 인큐베이터로 옮겼고 지은의 가슴에는 묘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손끝에 남은 작은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듯했다. 지은 씨. 이혜림 교수가 다시 다가왔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말없이 옆에 따라붙었다. 병원 한쪽의 회의실, 커튼이 드리워진 작은 공간에 그들은 앉았다. 벽에 붙은 차트와 연구자료들이 무겁게 공간을 채웠다. 서윤석 교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오늘 있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요. 지은은 침묵했다. 두 손을 꼭 쥔 채 테이블 위를 응시했다. 은우군의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이 교수가 말을 이었다. 앞서 말씀드린 선천성 다모증의 사례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털의 구조와 밀도, 생화학적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전자 이상은 없다고 했잖아요. 민재가 불안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기존에 알려진 이상이나 돌연변이는 없습니다. 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서 교수가 화면을 돌렸다. 거기에는 은우의 세포 조직 사진과 3D 스캔 결과가 있었다. 보시다시피 피부 하부에 매우 독특한 세포층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피하 조직도, 근육도, 지방도 아닙니다. 서 교수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해 이 층이 단단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단해진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종의 생체 보호막 같은 기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교수가 설명했다. 이론적으로 외부 충격이나 열, 압력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민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럼 은우가 사람이 아닌 겁니까? 지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지은아.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도 봤잖아. 털, 그 이상한 피부, 그리고 지금 보호막.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선명히 드러났다. 넌 지금 우리 아이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은은 낮게 말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교수는 둘 사이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우군이 무엇인지 단정짓기엔 이릅니다. 중요한 건 그가 건강하고 지금도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검사라는 게 결국 아이를 연구실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겁니다. 이 교수가 말했다. 다만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만 정확한 진단과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들 말로는 그럴지 몰라도.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내겐 내 아이를 유리벽 뒤에 가둬놓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민재는 숨을 깊이 쉬며 말했다. 지은아, 우리 둘이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나도 솔직히 무섭다. 지은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넌 벌써부터 아이를 부정하고 있어. 민재는 대꾸하지 않았다. 순간 누군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병원 관계자가 급히 들어와 서 교수에게 메모지를 건넸다. 서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 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이 교수가 덧붙였다. 누군가 병원 내부에서 사진을 유출했어요. 민재가 당황했다. 설마 우리 가족 중에?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을 나와 창가로 향했다. 병원 앞에 몰려든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거렸다. 늑대인간 아기, 인간과 동물의 경계, 유전자 돌연변이 의혹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들이 보였다. 지은은 아찔해졌다. 난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녀는 속삭였다. 지은아. 민재가 불렀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아이를 지키는 것만이 전부였다. 설령 그게 세상을 등지는 일이라도. 서울중앙병원의 병실을 빠져나온 한지은은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입은 것 같았다. 머리는 어지럽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의 미약한 숨결만이 그녀를 붙들어 주었다. 지은아, 잠깐만, 우리 차에서 얘기하자. 박민재가 따라오며 말했다. 그러나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다. 병원의 출입구 앞에는 이미 기자들과 카메라가 가득했고 한지은, 괴생명체 아기, 의문의 유전자라는 자막이 뉴스 속보로 떠다니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팔을 잡았다. 누나. 낯익은 목소리였다. 뒤를 돌아보니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된 김성호가 서 있었다. 군인 시절의 각 잡힌 모습 대신 강원도 산골에서 살아온 터프한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여긴 위험해. 나랑 가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는 민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가 해결할 자신 없으면 빠져.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지은과 은우는 성호의 낡은 SUV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왔다. 도로를 벗어나 강원도의 산길로 접어들자 세상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어두운 숲과 고요한 산들이 둘을 감쌌다. 성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세상은 다름을 견디지 못해. 지은은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응시했다. 난 내 아이를 지킬 거야.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통나무집이었다. 전기도 약하고 인터넷도 없었지만 외부의 시선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지은과 은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운 반복이었다. 밖으로 나가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식료품과 생필품은 성호가 주기적으로 가져다줬다. 휴대전화는 꺼둔 채 뉴스도 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아이의 변화는 점차 두드러졌다. 은우의 털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짙은 털 대신 피부가 드러났고 그 피부는 유난히 부드럽고 희고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매끄러웠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은우는 또래 아기들보다 훨씬 빠르게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작은 손과 발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했고 반사신경도 날카로웠다. 가장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밤 벽난로 근처에서 넘어질 뻔한 은우가 본능적으로 등을 돌리고 몸을 웅크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등과 팔에 남아있던 부분적인 피부가 짧은 순간 단단하고 거칠게 변한 것이다. 마치 동물의 비늘처럼. 지은은 숨을 삼켰다.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유전자 변이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고 설명할 수 없는 진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애, 그냥 특별한 게 아니야. 성호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다. 정부든 연구소든 미친 놈들이든 찾으려고 들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수록 숨을 곳이 필요해. 성호가 입꼬리를 올렸다. 여긴 쉽사리 찾지 못할 거야. 대신 인터넷 절대 켜지마, 뉴스도 보지마, 네 사진, 아이 사진. 세상에 조금이라도 세면 끝이야.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또 몇 주가 흘렀다. 지은은 낮엔 아이를 돌보고 밤엔 작은 노트북으로 번역일을 다시 시작했다. 연락처는 가명으로 바꾸고 결제는 우회적으로 처리했다.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렀지만 완벽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 낯선 신문이 놓여 있었다. 배달 흔적도 이름도 없는 신문. 일면을 펼치자 흐릿한 아기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털로 덮인 얼굴, 낯익은 모습이었다. 굵은 글씨가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늑대 아기, 강원도에서 포착된 정체불명의 생명체. 지은은 신문을 손에 꼭 쥐고 화로 속에 집어넣었다. 그날 밤 은우를 품에 안고 그녀는 다짐했다. 절대 아무도 널 뺏어갈 수 없어.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다. 강원도의 숲은 언제나 고요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평화롭게 들렸다. 그러나 한지은의 가슴 속 평화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현관 앞에 놓인 신문 이후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조심해도 세상은 결국 그들을 찾아냈다. 며칠 뒤 또 다른 흔적이 발견됐다. 성호가 가져온 식료품 상자 밑에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다.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 혼자 해결할 수 없다. 협조하면 모두가 안전할 것이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었다. 연락처도 없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날 밤 지은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깊은 숲 어딘가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은우는 그런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웃으며 기어다녔다. 아기는 이제 걷기 시작했고 또래보다 빠르고 균형 감각이 비범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상했던 건 그의 등에 남아있는 피부의 변화였다. 단단하고 빛을 받으면 희미하게 은빛이 도는 그 부분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것은 이제 지은에게 명백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성호였다.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뉴스 봤어. 그는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거기엔 서울의 한 토론 프로그램이 떠 있었다. 자극적인 제목이 떴다. 한국판 늑대 소년, 과학적 기적인가 위험한 돌연변이인가. 출연진 중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이혜림 교수였다. 교수가 왜 저기 나왔어? 지은이 당황해 물었다. 성호는 이를 악물었다. 병원에서 사진 새어나간 거 이후 연구소에서도 은우를 둘러싼 정보가 빠져나갔나 봐. 그 교수, 처음엔 너 편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방송 속 이 교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기자들의 질문과 자극적인 자막이 분위기를 왜곡하고 있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가 기존 인류의 유전자 범위를 넘는다면 국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한 채 노트북을 켰다. 숨겨둔 메일함을 확인했다. 그곳에 또 하나의 익명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제목, 우리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용, 국가도, 언론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라면 가능합니다. 당신의 아이를 안전하게, 세상의 눈으로부터 멀리. 조건은 단 하나, 신뢰입니다. 첨부된 링크는 클릭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저 노트북을 닫고 은우의 곁에 바짝 다가앉았다. 아이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폭풍이 몰아쳤다.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벌어졌다. 늦은 밤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흔들렸다. 성호는 곧바로 총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갔다. 지은은 은우를 안고 구석에 숨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창밖으로 들리는 목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유리 깨지는 소리. 그 순간 불길이 피어올랐다. 누군가 화염병을 던진 것이다. 성호가 소리쳤다. 밖으로 나와. 숲으로 가. 지은은 은우를 꽉 끌어안고 뒷문으로 달렸다. 불길이 거세게 번졌고 연기가 뿌옇게 시야를 가렸다. 숲속을 정신없이 뛰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긁히며 그녀는 오직 아이만을 지켰다. 한참을 달린 뒤 작은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잡아. 그 괴물 새끼 데리고 도망쳤어. 거칠고 악에 가득한 목소리였다. 지은은 숨을 죽였다. 품에 안긴 은우도 마치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듯 가만히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은의 손 아래에 있던 은우의 등이 단단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 아이의 피부가 다시 그 은빛 비늘처럼 변하고 있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두려움과 동시에 본능적인 깨달음이 밀려왔다. 그는 단순히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지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성호가 찾아왔다. 놈들 도망갔다. 불은 껐다. 하지만 여기 더 이상 못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진짜로 세상을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비밀을 더는 감출 수 없다는 것도. 강원도의 산골짜기를 벗어난 지은과 성호, 그리고 은우는 더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버려진 민박집이었다. 오래전에 관광객이 끊기며 폐허가 된 이 집은 지붕이 새고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지금 이들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일단 여기가 안전해. 성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순 없어. 지은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품에 안긴 은우의 작은 체온만이 그녀를 현실에 붙잡아 두었다. 며칠 뒤 성호가 서울에서 가져온 노트북을 통해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그녀는 결정적인 소식을 마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은우에 대한 보호권 및 양육권 관련 청문회 통보. 지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법원에서 그녀를 소환한 것이었다. 국가와 일부 의료계가 공동으로 제기한 사회적 안정과 의료적 필요성을 이유로 은우를 국가 보호하에 두는 방안을 심의하겠다는 통보다. 말도 안 돼. 지은은 속삭였다. 생각보다 빠르네. 성호가 어둡게 말했다. 뉴스에 퍼진 이후로 시간 문제였어.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법정에서라도 싸워야 해. 그녀는 곧바로 김성호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수소문했다. 결국 인권단체 소속의 젊은 변호사 정미소를 만날 수 있었다. 정미소는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가가 아이의 안전을 명목으로 개입하는 순간 부모의 권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제 아이는 아픈 것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에요. 지은이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소의 목소리는 현실적이었다. 과학도, 대중도, 언론도,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죠. 평범하지 않은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은은 숨을 깊게 삼켰다. 며칠 뒤 소환일이 다가왔다. 법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붐볐다. 피켓을 든 극단주의 단체도 보였다. 인류를 지켜라, 변이체 아웃, 국가가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법정 안,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은우를 꼭 안고 있었다. 변호사 미소는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엄마로서의 입장을 강조하세요. 마침내 심리가 시작됐다. 국가 측은 은우의 신체 이상, 언론 노출, 사회적 불안 등을 근거로 보호 조치를 주장했다. 몇몇 의사들은 익명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전자 돌연변이 가능성과 공공안전 우려를 언급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듣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증인석에 나타났다. 박민재였다. 그의 등장에 법정안이 술렁였다.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여기 왜 왔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난 내 아들을 지키고 싶어. 그의 말에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지은은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전 우연히 민재의 메일을 해킹해본 성우 덕분에 민재가 민간 연구소와 접촉하고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위선적인 짓 그만해. 지은이 낮게 말했다. 판사는 조용히 정리를 시키며 지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다. 저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다. 제 아들은 특별합니다. 그렇다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는 숨 쉴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엄마를 찾을 줄 압니다. 그녀는 품에 안긴 은우를 바라보았다. 세상은 그를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두렵다고 엄마의 품까지 빼앗을 순 없습니다. 법정안은 조용해졌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놀랍게도 박정숙, 민재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단호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도 처음엔 손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지만 곧 또렷해졌다. 하지만 이 아이를 직접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주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그녀의 고백의 법정은 다시 술렁였다. 판사는 조용히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모든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며칠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법정 밖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지은은 오직 은우만을 바라보았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법원의 심리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세상은 잠잠하지 않았다. 뉴스, 인터넷, 커뮤니티, 심지어 거리의 소문까지 모두 한 가지 이야기뿐이었다. 강원도 괴생명체 아기, 늑대소년 실체 밝혀질까, 국가보호조치 촉구. 자극적인 문구들이 연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한지은은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꺼둔 채 은우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변호사 정미소의 말처럼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세상의 시선은 그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성우가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누나, 민재, 다시 접촉했어. 지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뭐라고 했는데? 겉으론 미안하다. 돕고 싶다. 그런 소리. 근데 뒤에선 여전히 연구소 쪽이랑 얽혀 있어. 최근엔 어떤 미국 기업 쪽에서도 연락이 왔대. 지은은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 자식, 아직도 돈에 눈이 멀었어?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이번에도 거래하려는 거야. 은우를. 지은의 손이 떨렸다. 품에 안긴 은우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숨결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날 새벽, 지은은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스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뒤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북서아시아 유전자연구소, 노어세스트 저네틱스 코리아. 제목,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용, 협조한다면 아이도 당신도 안전할 것입니다. 거절한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은은 차가운 숨을 내쉬며 메일을 삭제했다. 그날 밤 민재가 직접 찾아왔다. 현관 앞에 선 그의 얼굴은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이기적인 빛이 스쳐 있었다. 지은아,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지은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여기 왜 왔어? 다 잘못했어. 그때 겁이 났고 정신이 없었고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우리 아들 제대로 키우자. 지은의 표정은 싸늘했다. 너 미국 연구소랑 무슨 거래했는지 다 알아.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전부는 아니야. 난 보호받을 방법을 찾은 거야. 팔아넘기겠다는 말이겠지.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우는 물건이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은아, 현실 좀 봐. 우리 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지켜. 언론은 미쳐 있고 정부는 결국 강제 조치 내릴 거야. 그 전에 안전한 곳으로 보내자는 거야. 안전. 연구소가. 지은은 비웃었다. 넌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라 부르는 걸 몰라?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순간 은우가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둘의 시선이 동시에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젓더니 등을 감싸고 있는 피부에 희미한 은빛이 번졌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봐. 저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지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 너 따위가 정하지 마. 민재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다. 나 포기 안에 널 설득하든 법적으로 뺐든 방법은 찾아. 문이 닫히는 소리에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변호사 미소로부터 연락이 왔다. 판결 나왔어요.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결과는 다행히도 국가의 강제 보호 조치는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미소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였다. 사회적 우려가 크단 이유로 지속적인 관찰과 정기보고 의무가 부과됐어요. 한마디로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단 소립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세상 앞에 나서야겠네요. 미소는 잠시 놀라며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숨을수록 쫓기고 감추려 할수록 오해가 커져요. 지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이제 내가 직접 얘기할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 아이는 세상의 괴물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실을 숨기는 대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치기로. 그것만이 은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지은은 변호사 정미소, 성호와 함께 조용히 서울로 돌아왔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고 모든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언론을 통한 공개 인터뷰였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매체가 아닌 신뢰받는 독립언론과의 인터뷰였다. 선택된 기자는 강지훈. 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를 오래 다뤄온 베테랑 기자였다. 그는 처음부터 조건을 걸었다. 저는 진실만 씁니다. 미화도 없고 왜곡도 없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지은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촬영 장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스튜디오였다. 은우를 품에 안고 지은은 카메라 앞에 앉았다. 기자 강지훈은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한지은 씨, 당신은 세상의 비난과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앞에 서기로 결심하셨나요?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 숨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숨을수록 아이는 세상의 괴물이 될 뿐이라는 걸. 그녀는 품에 안긴 은우를 바라봤다. 이 아이는 다를 뿐, 잘못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터뷰는 계속됐다. 은우의 출생부터 병원에서의 혼란, 사회의 반응, 극단주의자들의 위협, 가족 내 갈등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놨다. 카메라 앞에서 지은은 울컥했지만 끝까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가 원하는 건 특별 대우도 동정도 아닙니다. 그냥 제 아들이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방송은 다음 날 저녁 전국으로 송출됐다. 처음엔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온라인에서는 변이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쏟아졌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응원의 목소리도 커졌다. 다름은 죄가 아니다. 한지은 씨와 은우를 지지합니다.
이 사회가 진짜 받아들여야 할 건 용기다. 인권단체, 부모 모임, 의료계 일부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힘을 보탰다. 며칠 후 성호는 조용히 USB 하나를 건넸다. 인터뷰 덕에 세상이 움직였지만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어. 이건 내가 알아야 할 정보야. USB를 열어본 지은은 소름이 돋았다. 거기엔 민재가 외국 연구소와 주고받은 계약서, 녹취 파일, 내부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은우 대상 유전자 샘플 채취 및 생체 실험 동의서, 비공개. 대상 확보 시 가족 보호 책임 없음. 협조대가 5만 달러 지급 예정. 지은은 숨을 삼켰다. 이걸로 민재를 막을 수 있어. 성호가 말했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민재가 변명하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겁이 났어. 다른 방법이 없을 줄 알았어. 그의 비겁함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가 은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지은은 선택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세상과의 소통을 계속하기로. 며칠 뒤 작은 공개 강연 자리에 섰다. 그곳에는 일반 시민들, 기자들, 의료인, 부모들이 모였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제 아이는 다릅니다. 그게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그 다름을 이유로 격리하고 배척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를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변했다.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내 아이는 세상의 실험체도 괴물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받아야 할 한 명의 인간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 조심스럽게 다가온 한 여성이 있었다. 저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워요. 당신 말에 힘을 얻었어요. 지은은 눈물이 고였다. 세상은 아직 완벽히 바뀌지 않았지만 분명히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은우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해낼 수 있어.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얼굴을 더듬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는다. 한지은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몇 달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었지만 확실한 것은 은우의 존재를 완전히 숨길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이었다. 지은은 여전히 강원도 외곽의 조용한 집에서 은우를 키우며 지냈다. 한적한 마을 주민 몇몇은 이미 은우를 알고 있었지만 이웃들은 대체로 입을 다물었다. 불필요한 관심을 끌고 싶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은우는 이제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크기로 자랐다. 털은 거의 사라졌고 피부는 사람보다 매끄럽고 탄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남다른 반사신경과 감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지은은 멀찍이 앉아 은우를 지켜보고 있었고 은우는 조심스럽게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놀이터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마을 사람도 아니었고 부모처럼 아이를 데려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은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곧바로 은우를 부르려던 순간 남자가 움직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순간적인 직감으로 지은은 그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남자가 은우에게 다가가려던 그 순간 지은은 달려갔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남자는 당황한 듯 물러섰고 주머니 속 물건을 급히 감췄다. 당신 누구야? 지은이 매서운 눈빛으로 물었다.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관심 때문입니다. 저도 연구자예요. 세상이 관심 갖는 특별한 아이를 직접 보고 싶었을 뿐이죠. 그 말에 지은의 속이 뒤틀렸다. 당장 꺼져요. 우리 아이는 구경거리가 아니야. 남자는 씩 웃으며 뒷걸음질 쳤다. 조만간 다시 뵙죠, 어머니.
그가 사라지자 주변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지은의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다. 그날 밤 성호가 마을에 찾아왔다. 놈들이 벌써 움직였어. 그는 지은이 전한 남자의 인상착의를 듣고 나서 단호히 말했다. 연구소든 극단주의자든 다 신경 끊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숨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거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선택은 둘 중 하나야. 계속 맞서 싸우거나 아예 사라지거나. 며칠 뒤 사건이 터졌다. 마을 근처 숲길을 걷던 은우가 사라진 것이다. 지은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주민들과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성호 역시 바로 뒷산으로 향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 때 은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이의 옷은 군데군데 찢어졌고 그의 몸 곳곳에 흙과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짙은 황금빛이 번쩍였고 그 안에는 본능적인 경계심과 야성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곁에 있던 경찰이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이 아이, 눈이. 성호가 재빨리 나섰다. 아이 피곤해서 그래요. 찾았으니 이제 그만두래요. 지은은 은우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과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야성의 흔적은 그녀를 떨게 만들었다. 그날 밤 은우는 깊은 잠에 빠졌고 지은과 성호는 벽난로 앞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셨다. 은우, 점점 변하고 있어. 지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특별한 애였잖아. 아무리 숨겨도 그 본능은 사라지지 않아. 지은은 두 손을 맞잡았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계속 세상과 싸워야 해? 아님, 아이를 위해 떠나야 해? 성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는 말했다. 세상과 등을 지지 않아도 완전히 노출될 필요도 없어. 중요한 건 은우가 자신의 본능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게 키우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 은우는 단순히 보호만 받을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세상과 마주설 준비를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그녀, 어머니인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몇 달이 더 흘렀다. 강원도의 긴 겨울이 지나고 숲에는 연초록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한지은은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과 은우의 삶을 되돌아봤다. 숨고 도망치고 싸우며 버텨온 지난 몇 년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은우는 이제 5살이었다. 그는 또래 아이들보다 약간 조용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깊었다. 여전히 평범하지 않은 본능이 있었고 위협을 감지하면 순간적으로 피부가 단단해지거나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이제 지은에게 두렵기보다 사랑스러웠다. 그날 오후 지은은 은우와 함께 근처 작은 마을로 나섰다. 오랜만에 외출이었다. 마을 작은 도서관 앞 놀이터에서 은우는 다른 아이들과 조심스럽게 어울렸다. 처음엔 경계하던 아이들도 금세 그를 받아줬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반응과 균형 감각의 아이들은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은의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다. 박민재였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천천히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여기까지 올 줄 몰랐지?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뭘 원해?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혼 서류야. 내가 원하던 대로 정리했어. 지은은 놀라며 그를 바라봤다. 민재의 표정에는 더 이상 이전의 이기적인 욕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지난 시간 동안 나도 많이 무너졌어. 연구소와의 계약 다 엎었어. 돈 다 포기했어. 대신 내 아들만은 내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려고 왔어.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건 느껴졌지만
깊게 남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다. 지금 와서 미안하단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줄 알아.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지고 싶어. 그는 은우를 바라봤다. 아이는 멀찍이서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저 아이는 특별해. 너도 알잖아. 난 처음엔 그게 두려웠어. 근데 지금은 그게 저 아이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 지은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건 막진 않을 거야. 민재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성호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조용히 말했다. 민재, 이제 조금은 바뀐 것 같아.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어떤 놈은 끝까지 안 바뀌고 어떤 놈은 뒤늦게라도 깨닫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넌 그동안 혼자 다 이겨냈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다음 날 지은은 서울에서 열리는 다름을 포용하는 사회 포럼에 참석했다. 몇 달 전 인터뷰 이후 그녀는 다양한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포럼 무대에 오른 지은은 차분히 말했다. 제 아들은 여전히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청중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사회가 낙인을 찍고 연구 대상으로 삼고 격리하는 대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길은 포용과 이해입니다. 포럼이 끝난 뒤 많은 이들이 지은에게 다가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의료계 인사, 학부모, 심지어 몇몇 정치인들까지도 조금씩 변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우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엄마, 나 괜찮은 사람이야? 지은은 멈춰서 아이의 눈을 바라봤다.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은우의 입가에 해맑은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었고 숲 너머에서 작은 새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세상엔 여전히 극단적인 시선과 욕심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은우는 세상에 당당히 존재할 것이고 그녀는 그 곁을 지킬 것이다. 그것이 한 엄마로서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다.